자, 여러분이 앞에 보고 있는 회로는 RGB 컬러 센서라고 하는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도 있듯이 이 RGB 컬러 센서는 색깔을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센서가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보통 이 RGB 컬러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주변 상황을 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주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RGB 컬러 센서는 말 그대로 이 세 가지 색깔, 그러니까 세 가지 색깔을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색깔을 판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색깔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이 RGB 컬러 센서에서 이 빨강, 그 다음에 초록, 파랑을 판정하기 위한 각각의 이제 이 다이오드가 필요한데요. 여기서도 여러분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색깔이 다른 다이오드 3개가 붙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회로에서 우리가 많이 보던 회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지 못하던 소자가 보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자를 지금 볼 수가 있나요? 자, 여러분 소자는 이제 어떤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소자를 보면 이 다이오드는 보이고요. 다이오드는 이제 보이는 게 맞고 다이오드 밑에 이 트랜지스터처럼 생겼는데 약간 다르게 모양이 구성된 거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소자는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부르지 않고 FET라고 부릅니다. FET. FET라고 부르는데 이 FET 소자는 트랜지스터하고 이제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모양이다. 자,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가 한번 보면 자, 우리가 그림 그릴 때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그립니다. 삼각형에서 뭔가 들어가고 두 군데서 나가고 뭐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각각의 이름도 재밌게 이제 붙여져 있습니다. 화살표 있는 쪽은 2m라고 해서 E라고 붙이고요. 그 다음에 선 두 개가 연결되는 부위는 B,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무런 모양이 없는 쪽은 C, 컬렉터라고 부릅니다. 각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2m는 자, 캐리어를 방출하는 방출기 역할을 합니다. 트랜지스터에서 캐리어라고 하는 입자는 그러니까 전기를 실어 나르는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자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반도체에는 N형과 P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N형에서 캐리어는 전자가 되는 거고 P형에서 캐리어는 홀이라고 하는 구멍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입자가 전기를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이 입자가 시작되는 위치가 2m라고 하는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는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있고 이 화살표는 당연히 회로 소재에 나오는 이 화살표는 항상 전류 방향입니다. 항상 전류 방향으로 회로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고요. 이 베이스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기지 아니면 제어기도 이제 번역할 수 있을 건데 이 트랜지스터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베이스 부분입니다. 베이스에서
내가 캐리어를 얼마만큼 넣어주는가에 따라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율을 뭐라고 불렀나요? 이 비율을 우리가 베타라고 불렀고 전류에 증폭되는 비율입니다. 누구하고 누구의 비율인가 하면 베이스와 컬렉터에 전류가 증폭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베이스에서 제어기에서 하는 역할은 캐리어가 넘어올 수 있도록 미끼를 던지는 역할입니다. 이 미끼를 던지면 어디서 캐리어가 넘어오는가 하면 컬렉터가 아니고 이미터에서 넘어옵니다. 이미터에서 캐리어가 넘어와서 이 미끼를 보고 넘어오는데 베이스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얇게 만듭니다.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베이스에서는 캐리어가 대부분 결합되지 못하고 밀려서 컬렉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컬렉터에서는 이 캐리어를 빨리 빼줘야지 이미터에서 새로운 캐리어가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렉터 쪽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수집기라고 부르는데 뭐의 수집기인가 하면 당연히 이 캐리어의 수집기가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불렀는데 이 트랜지스터는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 진공관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진공관보다는 만들기가 쉬워졌지만 대량 생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FET라는 소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FET는 필드 할 때 F고 E는 Effect, 그 다음에 T는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직접 번역을 하자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뭐 필드 할 때 전기라는 뜻은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필드는 전기장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의 이제 축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게 되면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게 이런 FET가 됩니다. 그러니까 FET는 이 트랜지스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면 BJT만 이제 배우는데 그럼 트랜지스터 종류는 딱 한 가지 종류인가 하면 BJT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트랜지스터가 존재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처음에 나왔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을 선택해서 공부를 할 뿐입니다. FET도 마찬가지예요. 자, FET는 분명히 품질은 트랜지스터보다 나쁩니다. BJT보다 나빠요. 나쁜데 장점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FET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도체 공정으로 TR의 대량 생산이 유리합니다. 반도체 공정으로 들어갔을 때 BJT보다는 제품을 값싸고 어느 정도 품질 좋게 찍어내기 유리한 게 FET가 되기 때문에 FET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BJT는 품질이 좋은데 한 번에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정이 몇 개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몇 가지 공정만 우리가 제거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BJT는 FET보다 어떤 측면에서 좋은가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BJT는 선형성이 우수합니다. 자, 입력이 들어오면 입력을 원하는 비율대로 쫙 증가하는 것을 우리 증폭도라고 하는 거죠. 이 증폭도의 선형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JT 계열의 앰프를 이용해서 증폭기를 만든다, 스피커를 만든다 하면 소리가 원하는 그대로 확실하게 이제 크게 증폭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FET는 선형성이 좀 나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제곱 비율로 이제 증폭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좀 나쁜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FET는 말 그대로 대량 생산할 때 이제 유리한 겁니다. 대량 생산할 때. 대량 생산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이 BJT보다는 FET가 지금 이제 보통 트랜지스터라고 하면 이 FET를 지칭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FET는 이제 계열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쓰는 FET는 앞에 이 MOS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MOS를 붙여요. M은 메탈이라는 뜻이고요. O는 여러분 화학 시간에도 배웠듯이 산소라는 뜻이고 S는 당연히 세마이컨덕터라고 하는 반도체입니다. 이 이름 왜 붙었는가 하면 이 FET를 만들 때 적층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적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맨 위에 층이 금속층이 있고 그 밑에 산화물층, 가장 밑에가 반도체층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름을 위에서 아래로 읽어서 MOSFET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 MOSFET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 그러니까 FET라는 개념 자체는 BJT 발명자들이 발명하기 전에 그것도 이제 발명한 사람이 있는 거죠. 요 발명자들이 그러니까 쇼클리, 바딘, 브래튼이라는 이 벨 연구소의 3명의 연구자가 발명을 했는데요. 요 발명이 있기 전에 FET라는 아이디어가 이미 나왔습니다. 세상은 넓고 똑똑한 사람은 정말 많은 거죠. 자, 그래서 FET 개념이 먼저 나왔는데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구현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구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상용화는 그 뒤에 나왔던 BJT가 먼저 상용화를 했고 이 BJT가 큰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완전 대박을 만들지는 뭐 아무도 확신 못했겠지만 진공관을 서서히 대체해 갈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는 걸 명확히 했기 때문에 BJT 쪽에 그 힘을 쏟고 있었는데 그 BJT는 근본 원리상 값싸게 만드는 게 참 힘들어요. 이 BJT 층을 보게 되면 그 BJT 층은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에 이미터가 있고 중간에 베이스가 있고 마지막에 컬렉터가 있는 이 세 가지 층을 우리가 쌓아 올려야 되는데 반도체 공정에서는 이 각각의 층을 쌓아 올리는 게 다 불순물을 이제 집어넣는 과정이라서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이 FET는 반도체 층은 딱 하나밖에 없고요. 산화물층이 있는데 말이 산화물층이지 반도체를 그냥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뜻하게 데피면 산화물이 형성되니까 만들기가 쉽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그 위에 금속을 그냥 씌우는 거라서 공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들어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돼요. 아무리 만들어도 잘 안 됐기 때문에 BJT보다 이전에 나온 FET가 이 생산 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안 되는 기술이다. 얘는 기술이 안 된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 기술은 되는데 우리가 그 근본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럼 공학자들은 안 되는 물리적인 이유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무조건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도전해서 이 모스펫 기술이 가진 가능성을 확인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특이하게도 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대원 박사님이라는 유명한 이 반도체 공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FET 기술의 돌파구를 연 선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전자회로를 공부하게 되면 이 나오는 사람 이름이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 과학기술 쪽에 이제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사람 이름이 출연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유일한 예외가, 회로 분야에서 유일한 예외가 강대원 박사님. 이분이 유일하게 회로 이론 책에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료 책에 등장하는 사람. 몇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다. 거의 없는데 거의 유일하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 선구자가 이 강대원 박사입니다. 이 강대원 박사가 모스펫 생산을 성공했던 이유는 근본에 갔기 때문입니다. 모스펫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잘 안 된다. 왜 안 되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대원 박사님의 전공은 운 좋게도 표면에 대한 과학을 이제 전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 이 산화물층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FPT를 만들 때 FPT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표면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 표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FPT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니까 문제가 풀렸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능성을 열고 문제 찾으면 사실은 문제를 못 찾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우연의 일치겠지만 자기가 공부했던 표면에 대한 문제로 접근했을 때 답을 찾았고 그 답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리 인류가 지금 향유하는 이 반도체 기술, 이 반도체 기술이 마이너스인데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기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든 이 대단한 이 공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학 분야에는 이런 게 참 많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도 이제 과학을 하겠지만 공학자는 우연한 기회에 또 돌파구를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든 회로가 여기에 있는 모스펫 회로입니다. 근데 여기 보통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가 있는데 그림 그릴 때 화살표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화살표가 없더라도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고 다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전압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가 5V 전압이면 밑에는 접지 표시니까 0V잖아요. 전류가 흐르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위에서 밑으로 흐르니까 이 회로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모스펫을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을 감지하는 게 RGB 컬러 센서인데 빛은 어떻게 감지하나요? 빛 감지하는 방법. 빛 감지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처럼 VDD라는 전압을 이제 걸어주고 다이오드를 거는데 거꾸로 걸어야 됩니다. 거꾸로 걸고 보통 저항 하나 놓고 여기서 전압을 감지합니다. 요게 빛을 감지하는 다이오드를 동작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감지할 때는 다이오드를 항상 역방향으로 걸어요. 역방향으로. 얘가 역방향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 다이오드에 기본적인 터미널 이름이 있죠. 다이오드는 이렇게 걸게 되면 밑에가 플러스고 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다이오드의 방향을 잡아요. 근데 우리 걸어주는 거는 위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주는 방향하고 다이오드의 이름이 거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역방향으로 걸었다 하는 거고 다이오드의 이름과 외부에 걸어준 전압 방향이 같으면 순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을 감지할 때는 왜 역방향으로 가는가 하면 이 빛이 들어오면 다이오드 안에 전류를 흘려요. 전류를 흘리는데 다이오드에 흐르고 있는 전류가 처음부터 워낙 많았다고 하면 빛 때문에 흐른 전류의 미미한 변동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자체를 줄이면 됩니다. 줄이면 빛이 들어왔을 때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겠죠. 이 다이오드의 IV 커브를 한번 보는 겁니다. I하고 V에 대한 커브를 보면 다이오드는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를 이제 과장해서 그래서 그렇지 역방향 걸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요. 정방향에서는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여기를 쓰지 않고 여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거꾸로 그려줍니다. 그럼 이 다이오드를 내가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가지고 빨간색을 검출할 수도 있고 초록색, 파란색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 가지고 내가 증폭을 증폭을 해서 신호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 뽑아낸 결과는 여기 R이라는 터미널, G라는 터미널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동작하려고 하면 외부에서 신호를 걸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트랜지스터에서는 자, 제어하는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FET도 한번 보게 되면 FET도 제어하기 위한 위치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겠지만 이름이 BJT하고 FET는 달라요. 터미널 이름이 다릅니다. FET에서 캐리어가 시작되는 위치는 소스라고 하는 S입니다. 여기가 캐리어의 원천입니다. 캐리어의 원천. 캐리어의 원천이라서 S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S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하는 부분은 G, 게이트입니다. 얘는 이제 문지기라고 볼 수 있겠죠. 캐리어가 들어갈지 나갈지 들어갈지 이제 못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그 문지기 역할이 이 게이트의 역할입니다. 게이트. 게이트란 말 자체도 이제 큰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D는 이제 배수구라는 의미의 드레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개가 왜 다르냐 이렇게 여러분 불만 제기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이 이름은 진공관에서 쓰던 이름입니다. FET는 동작 원리가 진공관 원리라고 동일하기 때문에 진공관 전문가들이 쉽게 터미널 이름을 알도록 소스 게이트 드레인으로 이름을 원래대로 이제 환원을 시켰고요. 그 중간에 나온 게 BJT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BJT는 동작 원리가 진공관에는 달랐기 때문에 터미널 이름을 다르게 붙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FET하고 BJT는 터미널 이름을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펫은 자, 얘가 증폭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게이트 쪽에 전압이 플러스로 걸려야 됩니다. 그럼 이 플러스에 따라 가지고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결정이 되는데 이 전류는 내가 걸어준 전압의 제곱 비율로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곱 특성을 인해 가지고 FET는 선형성이 좀 떨어집니다. 증폭할 때 왜곡이 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단점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게 FET는 값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도 우리가 이 회로를 동작시키려고 하면 여기 RES는 리셋 버튼인데 리셋 버튼에 플러스 쪽 전압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해지면 그때 돼서야 이 외부 색깔 빛에 따라 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흐르는 전류가 밑에 있는 요쪽 카패시터에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모이게 돼서 이 회로가 이제 빛을 감지하는 특성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회로가 이제 어떻게 가는가 한번 보면 이 회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RGB 터미널이 다시 증폭기 쪽으로 이제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증폭기 쪽으로 이제 모아져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요 증폭기의 입력은 우리 감지기에서 넘어온 요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회로는 우리가 많이 보던 회로죠. 어디서 많이 봤나요? 오피앰프잖아요. 오피앰프. 오피앰프에서 우리가 많이 보던 회로가 되는 거고, 오피앰프에서 요 본 회로는, 자, 우리 오피앰프 볼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자, 오피앰프가 있으면 이 오피앰프는, 자, 증폭을 할 거냐 아니면 비교를 할 거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구별할 방법은 굉장히 쉽다고 했죠. 얘는, 자, 피드백이 있으면 증폭을 하고 있는 거고, 피드백이 없으면 증폭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 그림에 보면 피드백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피드백은 뭡니까? 피드백은 출력에서 입력 쪽으로 연결되는 소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피드백은 연결되는 소자가 없잖아요. 연결되는 소자가 없습니다. 연결되는 소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오피앰프는 비교기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비교기로 사용이 되는데, 이 RGB는 어디 들어가는가 여기 보면 마이너스 단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단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단자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나오는 전압보다 이제 회로가 이제 RGB 때문에 흐르게 되면 이 R쪽 신호가, 예를 들어 빨간색이 강하면 R쪽 신호가 이제 커지는 거죠. 커지게 되면 이 OPMP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쪽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출력은, 그러니까 접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색깔이 들어오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원래 5V가 나오다가 신호가 뚝 떨어져서 접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잘 나오던 전압이 뚝 떨어져서 안 나오게 됩니다.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회로가 여기에 있는 OP앰프 회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로를 봤을 때,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이제 보면, 빛이 들어오면 원래 다이오드는 회로를 잘, 다이오드는 전류를 잘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방향은 다른 말로 하면 저항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볼 수 있을 건데, 저항이 굉장히 크면 전류가 잘 못 흐르잖아요. 전류가 조금만 흐르더라도 전압이 확 떨어지는 거죠. 오hm 법칙 때문에 V = IR이라서 전류가 조금이라도 흐르면 큰 저항을 이용해서 전압이 확 떨어집니다. 자, 그걸 우리 알고 보면 이제 빛 때문에 이제 역방향으로 걸린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항이 떨어져서 이 5V에서 이제 바이어스를 가해주고 있었는데, 그게 R 값에 전압이 이 다이오드에서 약간 떨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OP앰프의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단자는 밑에 있는 이 전압 분배기에서 기준 전압, 문턱 전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도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압보다 이제 빛 때문에 넘어온 전압이 크게 되면 출력이 OP앰프 비교기 특성 때문에 접지값이 딱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회로입니다. 자, 그걸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요 그림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설명한 이 회로를 하나의 이제 모듈로 꾸며 놓은 게 요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그림을 이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실제 이제 모듈에 들어갈 때는 어떤 모양인지 자 그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회로 그림에 보면 모델 번호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모델 번호를 다 소개시켜 줄 수는 없지만 이 모델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가 데이터시트를 찾아서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GB 다이오드도 보면 우리가 다이오드를 내가 세 개를 다 연결하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S9032라고 하는 IC는 이 RGB 감지기를 이미 다 하나로 집적하고 있습니다. 집적하고 있고 모스펫은 2N7000이라는 번호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OPMP는 이제 3개인데 요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IC인 것 같아요. TLC 339를 쓰게 되면 요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74LS04라고 하는 얘는 이제 낫 게이트죠. 낫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요 신호를 출력으로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그림은 또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모듈의 포트는 지금 요 그림에서는 3개로 이제 나와 있는데 요 3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글로 설명을 봐서는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회로를 보면 명확합니다. 회로를 보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회로 R 신호가 오면 RH 신호가 나오는데 아마 요 H는 이제 홀드라는 의미일 거예요. 자, 빨간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버퍼 역할을 해주는 건데, 걔가 SMP 영사라고 하는, SMP 영사라고 하는 IC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데, SMP 영사는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 트리거 신호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트리거 신호가 이 SH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디지털 회로에서 SH라고 하는 거는 S는 이제 샘플이라는 뜻이고 샘플 앤 홀드라는 의미에서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트리거를 딱 줘서 이 값을 이제 잡고 있다, 홀드하고 있다라는 거고 요 트리거 신호는 여기서 가는 거죠. 얘는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가 가다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걔를 낫 게이트로 뒤집으면 밑에 있던 접지 전압이 5V 전압으로 이제 나가는 신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여기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SMP 영사가 동작해서 요 R 신호를 홀드를 딱 하는 자 그런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꽤 복잡하게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거고 RES는 이제 리셋 신호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RGB 컬러 센서를 동작시킬 건지 그러니까 접지를 걸어버리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와도 감지를 이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감지하고 싶을 때는 전압을 강하게 이제 걸어주면 됩니다. 전압을 강하게 걸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스펫이 이제 동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동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전압이 자, 여기 보면 전압이 여기 딱 고정된 거 볼 수 있죠. 고정된 거 이제 볼 수 있어서 평상시 특정 전압이 나오고 있다가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의 등가적인 저항이 낮아지기 때문에
VDD 전압이 이 R값 혹은 G값, B값에 나타나서 이게 OPM프로 연결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조정하는 게 리셋 단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H1 단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자, 요 신호가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LED로 이제 표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LED 표시. LED 표시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어때요? 요 모양이니까 5V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5V가 여기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 5V로 인해 가지고 이 두 다이오드는 다 켜지지를 못해요. 이 켜지지를 못하는데, 자, 여기가 만약에 접지로 가게 되면 이 다이오드가 깜빡이 켜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자가 SH1 단자가 됩니다. SH1 단자. SH1 단자가 되고, 만약에 얘를 이제 접지를 해놓게 되면 얘가 이제 평상시에는 켜지겠죠. 평상시에는 이제 켜져 있다가 빛이 5V로 딱 들어오면 얘는 못 켜지는 거죠. 못 켜지는 상태가 이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이오드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GB 컬러 센서를 통해 가지고 자, 빛을 감지하는 다이오드가 동작되는 특성, 그다음에 이 다이오드의 전류 흐름을 이제 제어하기 위한 건데, 요 모스펫은 잘 보면 지금 증폭기로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스위치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OPM프는 원래 증폭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비교기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회로는 아날로그 회로라기보다는 디지털 회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디지털 공학에서 배웠던 낫게이트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소자인 뭐 이 플립플랍 뭐 이런 특성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회로는 사실 모든 이 아날로그 디지털 소자를 다 필요한 거를 선별해서 하나로 이제 집어넣습니다. 아날로그 회로라고 해서 디지털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디지털 회로라고 해서 아날로그 회로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하면 다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로를 볼 때 종합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